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법무부가 앱스틴 파일 일부를 공개하면서 공개한 16개 기록을 설명 없이 내렸습니다. 그러자 비난이 쏟아졌고 다시 공개했는데 다시 공개된 기록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도 포함됐습니다. CBS 방송이 며칠 동안 홍보해오던 60미니트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3시간 전에 취소했습니다. 취소된 프로그램은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를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한 내용입니다. 제작진은 CBS 모 회사 파라마운트가 워너 브라더스를 인수하길 원해서 이 인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대통령의 눈치를 본 결정이라고 성토합니다. 그린란드가 미국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루이지아나 주지사가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됐습니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그린란드 소유는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린란드에 반자치권을 주고 통제하는 덴마크는 그린란드 특사 임명에 경로했습니다. 2025년 주식시장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칩메이커와 유럽 방위회사가 가장 큰 승자였습니다. 주식시장의 승자와 패자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보도해드립니다. 금과 은이 지정학적 긴장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긴장 상태, 그리고 역시 이자율 관련 이런 것들이 금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금값이 내려갈 이유가 별로 없다는 뜻도 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해역에서 세 번째 오일 탱크를 납포하려고 시도했지만 이젠 쥐와 고양이 게임이 돼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마이애미에서 평화 협상이 건설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지만 돌파구는 안 보입니다. 게다가 대고 러시아의 장군이 모스크바에서 차량 폭발로 숨졌습니다. 이것도 he said, she said입니다. 버번 위스키 생산이 1년 동안 중단됩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지 개선 등을 말하지만 관세로 인한 여파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랜만에 들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셔서 그럼 늘 안 들리다가 오랜만에 제대로 들린다는 것인가?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방송 중심으로 생각을 했고요. 주인이라는 분께서는 오랜만에 이곳에 들른다. 이 뜻이었네요. 보니까. 자, 아직 시작을 안 했네요 했는데 항상 오늘의 미국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에 방송이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요즘 이제 서머타임이 없으니까 새벽 2시입니다. 오늘 미국의 중요한 탑뉴스 사흘째 지금 탑뉴스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를 보면은 앱스틴 파일이 오히려 추가로 질문만 더 내놓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팜비치 포스트는 플로리다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관련 뉴스를 늘 자주 많이 전합니다. 가운데 앉아있는 이 사람이 제프리 앱스틴이고 결국은 부분적인 기록만 그냥 완전히 던지듯이 이렇게 그것도 검은색으로 다 가리고 해놓으니까 비난을 받고 있다 하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로카나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 이름이 나왔죠. 이 하원 의원과 토마스 메시 의원 이름이 아래 나옵니다. 공화당 의원입니다. 민주공화 가리지 않고 앱스틴 파일을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앞장섰던 이 두 인물이 결국은 법무부가 뭔가를 보여주기는 보여줬는데 겨우 흉내내기식 가릴 것 가리고 본인들의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움직임을 보인다 하는 이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오늘의 미국을 주말에 들으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작은 양의 앱스틴 파일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흘 동안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법무부가 법적인 시한을 놓쳤습니다. 원래는 12월 19일까지 100% 공개를 해야지 되는데 그걸 조금씩 지금까지 공개된 게 한 10% 정도 된다고 하고 그 10%도 누구는
90%는 다 가려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 이름이 나와 있는 토마스 메시 의원이 공화당이고 켄터키주가 지역구입니다. CBS에 어제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을 해서 행정부가 법을 무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법이 앱스타인 파일 그 투명법이라고 해서 하원에서 단 한 명만 반대를 했고 루이지아나주의 의원이 한 명 제외하고 만장일치,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한 그 법을 지금 연방 법무부가 무시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금요일 날 좀 공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이 되니까 슬그머니 16개의 기록을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람들이 막 물어봤죠. 법무부에 기자들이. 그랬더니 그 타드 블랑슈 부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예전에 개인 변호사였던 사람입니다. 텔레비전에 출연을 해서 이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 하나가 포함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렸다고 하는데 말도 되지 않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러니까 피해자 가운데서 거기에 피해자 사진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은 할 수 없이 법무부에서 다시 그 사진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뭐 크게 뭐 이게 문제가 될 만하다 하는 것도 아닌데 다만 여기 동그랗게 제가 해놨죠.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보인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 그 아래도 수영복 입은 여성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건 작아서 잘 안 보이고 이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라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사실 이 사진은 새로운 사진도 아니에요. 이 옆에 보니까 멜라니아 트럼프도 있고 여기 맥스웰 보이죠? 그리고 이 옆에는 또 이 주인공인 어린아이 그 성범죄를 저지른 제프리 앱스틴 그 원래 너무너무 잘 알려진 사진이거든요. 다만 이 앱스틴의 집 서랍에서 책상 서랍에서 이제 이 올려졌다가 내려진 사진이 그런 사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시자면은 이거죠. 이런 사진이죠. 자, 수영복 입은 여성들 옆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 위에 이 대통령. 자, 지금 이렇게 돼서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됐고요. 뉴욕타임스가 이 제프리 앱스틴의 관련 파일을 며칠 동안 공개한 것이 사람들이 기대감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조금 김이 빠진 감이 있다. 그런데 이 공개한 것만 가지고는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사람이 헤지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돈 있는 사업가, 권력 있는 정치인과 커넥션을 유지했는지 그런 것을 알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거의 검은색으로 다 가려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앱스틴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지만 눈으로 조금 확인된 것이 있기는 있죠. 이런 식으로 여성이 한 명이 아니고 2명 여성들과 함께 뭐 이렇게 확 아는 채 사진을 찍었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성들의 얼굴은 지금 가려졌어요. 그런가 하면 어제는 제가 많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무슨 서비스를 받는 모습, 앱스틴이 여러 그 젊은 여성들에 둘러싸여서 그리고 또 어린아이의 다리도 보였고 어린아이의 발도 보였고 영국의 전 왕자는 앤드류는 5명의 여성들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나란히 앉아있는 그 여성들의 넓적다리에 넓게 쫙 누워있다던가 물론 옷은 입은 채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 별로 크게 놀라지 않았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뭐 뜨거운 물에서 여성들과 수영하고 하는 그런 당연히 이제 물속이니까 우통은 벗은 채였죠. 그런 사진들이 있었고 그 밖에는 마이클 잭슨이나 롤링스톤스의 믹 제거나 아니면 우디 알렌 같은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뭐 빌 클린턴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제프리 앱스틴이나 정상적으로 이제 옷 입고 이렇게 찍은 사진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은 어쩌면 투자 때문에 만났을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데이빗 브룩스라는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처럼 전혀 제프리 앱스틴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어떤 중요한 모임에서 TED 모임이 끝나고 나서 컨퍼런스가 끝나고 뭐 만찬장에 가서 나도 몰랐는데 다른 테이블에 제프리 앱스틴이 앉아 있었는데 나랑 같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사진이 찍힌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나 아직도 자세히 드러나지 않은 것은 스티브 배넌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대통령을 만든 그 책사가
이 앱스틴과 굉장히 가까웠고 인터뷰도 무척 긴 시간 동안 했어요. 그 인터뷰를 한 내용도 발표하지 않고 이번에 이제 그와 앱스틴이 같이 있는 사진 정도만 나왔다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하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만 가려졌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만. 그리고 드러난 모든 사람들도 이게 무슨 범죄와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로카나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펜 본디 법무장관에 대해서 이거 시한이 늦은 것보다도 오히려 그날 그리고 다 해야지 되는데 늦었다, 이거보다도 선택적으로 가리는 거,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제 선택적으로 완전히 그 가려 놓는 거, 이 검은색이 완전히, 그리고 서류에도 다 거의 검은색이어서 읽을 수도 없고 어떤 거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검은색인 거예요. 이 선택적인 은폐, 그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 의회 모독죄 같은 것으로 아마 이 펜본디 법무장관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가 봅니다. 근데 법무장관을 내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도대체 어린 소녀들을 누가 강간을 했는가? 그리고 어린 소년들이 강간당하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알았으면서도 그걸 덮으려고 했었던 사람은 누군가? 왜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처벌받고 있지 않는가? 이게 이제 그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법무장관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궁지에 몰린다고 할까? 궁지에 몰리지도 않아요. 아주 뭐 단단히 이렇게 깨끗한 법무부는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왜 그러냐면 심지어는 이 앱스틴이라는 사람의 리스트까지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법무장관이 된 뒤에 올해 2월 달인가? 앱스틴에게 어린아이들을 말하자면 돈 주고 사고 한, 우리는 그 리스트가 있다. 리스트 공개할 거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은 사진을 점점 보면서 법무장관이 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겠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모릅니다. 이 같은 것이 공개되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걸 덮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스럽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무반응이라던가. 그러니까 아니면 오히려 기자들이 질문할까 봐 무서워서 질문을 아예 받질 않습니다. 어떠한 질문도. 아니면 질문 받을 때는 여기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슈에 관한 질문만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찔끔 공개라니까 질질 끌려다닐 거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백악관 출입 기자의 지적이잖아요. 처음에는 마가가 음모론에 잔뜩 빠져 있으면서 민주당 사람들이 말이야 저런 범죄를 저질렀어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가세를 했고, 그러니까 다 공개를 할 거야, 날 대통령 시켜줘 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이걸 점점 그런 거 없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된 뒤에는 가짜라고 민주당이 만들어낸 혹수다 하더니 막상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헤엄치고 하는 사진이 나오고 나서는 백악관에서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럼 그게 가짜예요? 가짜 사진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다 나왔잖아요. 의사당 밖에서 한인, 라스트 네임이 오인, 그 한인 여성을 포함을 해서 본인들 신분 밝히면서 우리 괜찮다, 이게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의감이 얹혀지는 겁니다. 이젠 일반 사람들이 아니 진짜 말로만 듣던 것과 사진을 보니까 이만저만한 사진들이 아닌데 저런 것들이 국가를 지도한다는,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잖아요. 영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이야. 이러니까 이제라도 저거는 수사를 해야지, 이런 얘기들 해서 그냥 공개를 차라리 이번에도 다 했으면 모르는데 찔끔찔끔 하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하는 거고요. 저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토요일에 오늘의 미국을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이 시사만평이 가장 잘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슈레딩거의 양자역학이잖아요. 이 양자역학이 앱스틴 파일에 대해서는 안 통한다는 시사만평인데,
이거 그 슈레딩거의 그 에비던스 증거라고 해서 상자 안에 고양이가 들어있는데 고양이와 함께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는 병이 들어있는데 그 병이 깨졌는지 거기서 가스가 새어나왔는지 우리는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고양이는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있을 수도 있고 양자역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파일은 고양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앱스틴에 관련된 서류가 들어있는 건데 박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오픈해도 그래도 다 이건 검은색으로 칠해졌을 것이다. 이건 박스를 열어도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어느 게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다. 너무 많이 검은색으로 다 칠해놓고 선택적으로 가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는 이 시사만평이 앱스틴 사건을 표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흐지부지 끝날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그 태도 자체가 질문도 안 받으려고 하고 답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사람들에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유가 있기는 있는가 보네 하는 생각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리라고 보입니다. 네, 사진 다 가리지도 못하고 공개해 놓고 그 다음에 앗 하고 숨기고 항의 비판 나오니까 또 공개하고 이거 뭐 하는 짓이 네, 누드 사진.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 뒷모습이라 보여드렸습니다. 누드 사진. 그걸 또 사진을 찍어서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 놓고 방해. 무슨 그냥 일반 주택의 방 같지가 않고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 같은 그러나 그 사업에 클라이언트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꼬투리가 잡혀서 이 헤지펀드 매니저라는 헤지펀드 업계에서 차곡차곡 밟아서 올라간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꼬투리가 잡혀서 돈을 투자하도록 하고 오랜 돈을 뭐 벌어줬을지도 모르고 뭐 아무튼 그런 거 그래서 그 보면은요 가정집이 아니라니까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것도 확인된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14살짜리 소녀와 연관된 게 있죠. 어느 매체는 14살짜리 소녀를 이 말하려고 해서 일하던 소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앱스틴이 뭐 소개를 해줬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야. 여기서 말하려고 해서 앱스틴이 어렸을 때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서 뉴욕으로 데리고 가서 열심히 말하자면 사업적으로 활용을 하다가 17살이 됐을 때 트럼프가 그 소녀들 미인대회 같은 거 했잖아요. 그 미인대회에 이 아이를 내보냈다. 그게 뭐냐? 뭔가를 이 아이한테 해줘야지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뭐 등등 많은 일들이 있지만 루머들이 있지만 어제 그제 그제에 발표된 것 같고 확인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나쁘다. 제프리 앱스틴 나쁜 사람이야. 기슬린 맥스웰도 정말 나쁜 여자야. 나쁜 여자, 나쁜 남자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그냥 제가 저작거리처럼 말하자면 지들 딸들이었어 봐. 그렇게 했겠나?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딸이 아니라 남의 딸이라도 그렇지. 돈이 그렇게들 많으면서 그리고 무슨 사회적으로 뭐 정치인임네 뭐네 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뭐 저는 인간의 성적 본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성적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레드라인이 있잖아요. 레드라인이. 그리고도 더 기가 막힌 건 막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해도 수사도 안 해요. 다 자기네들끼리 연결이 돼서 봐주고 하니까. 이걸 고리를 이번에는 무슨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트럼프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거를 적어도 뭐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지난 대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은 줘야죠. 원래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과대망상증 같은 게 있다고 하잖아요. 뭐 남들이 하면은 저게 나쁜 일이 될 수 있지만 내가 하면 뭐든지 다 돼. 그리고 나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으로 다 누를 수가 있어. 이런 과대망상증이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연방 하원 의원 또 뉴욕이 지역구였던 앤서니 누구였었죠? 그 위너, 앤서니 위너라는 하원 의원도 막 결혼을 하고 그 와이프도 똑똑한 힐러리 클린턴의 가장 사랑하는 그 스케줄링 비서였었잖아요. 그 우마라는 이름의
그 부인을 두고 아주 신혼 때인데도 막 자신의 성기를 찍어서 올리고 사진에 올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일종의 과대망상이라는 거죠. 아무튼 물론 그 여성은 나중에 처음에 이혼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혼을 해서 조지 소로스의 아들과 최근에 결혼을 했지만 그런 과대망상 같은 것을 조금 움츠리게 하는 기회라도 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케이스가 정치적인 것과 상관없이요. 자, 그 일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계속 고민했는데 이 순서를 어떻게 하는가? 2025년도 이것보다는 짧게 끝날 수 있는 두 가지부터 하겠습니다. 항상 방송하면서 중간중간에도 이 순서를 어떻게 하는가를 고민을 합니다. 이건요, 아마 미국 뉴스를 굉장히 잘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으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먼 나라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CBS에 한 사람은 CBS가 60미닛을 방영하기 3시간 전에 취소한 것을 비난하는 사람, 왼편에 코레스판던트입니다. 오른편에는 지금 CBS의 새로운 뉴스 편집장입니다. 굉장히 어려 보이지만 이거 저거 머리를 묶어서 그래요. 이 여성이 전에 그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도 일했지만 너무나 그 심각한 극단적인 보수성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나 여기서 일 못하겠네 하고 차고 나갔고, 이번에 CBS가 파라마운트에 의해서 그 합병이 됐잖아요. 합병이 됐고 그 파라마운트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오라클의 주주의 아들 데이빗 앨리슨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파라마운트가 CBS를 인수해서 모회사가 되고 나서 편집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월터 크론카이트의 CBS가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간 거예요. 이 편집장의 입김 때문에 우리가 3시간 전에 이 CBS 방송 60미닛이 취소가 됐다 하는 주장이 셀린 알폰스라는 이 왼편에 있는 이 폴로를 입은 이 여성입니다. CBS가요 며칠 동안 예고를 했어요. 이것을 한 사흘 정도는 집중적으로 이 프로모션을 하던데, 60미닛이 탐사 보도잖아요. 뭐였냐면 불법 체류자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합법 체류자도 있었고, 그걸 노토리어스한 엘살바도로 감옥에다가 막 보냈잖아요. 막 판사의 판결도 무시하고 베네수엘라 출신 사람들이 많았고, 그 교도소 안에서 정말 그 거대한 교도소에 너무너무 잔혹하고 그리고 고문에 가까운 그런 환경들을 증언을 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런데 3시간 전에 방영하지 마라 하는 이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 편집장의 이름이 그 바리 와이스예요. 바리 와이스가 아니 트럼프 행정부에서 특별하게 막 확실하게 이 코멘트한 것이 없잖아. 이런 이유로 날려보냈다는 겁니다.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 담당 기자예요. 셸린 알폰스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백악관에 얼마나 많은 요청을 했는데 노 코멘트인 건 그 자체가 노 코멘트라는 자체가 그 사람들의 반응이다. 그리고 이것이 방영이 결정되기 전에 CBS에서 5번이나 사전 검토도 거쳤고 CBS의 그 변호사들 있죠? 그리고 방송 심의 부서도 전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걸 이렇게 하느냐. 지금 CBS의 모회사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편집장의 결정 아니냐. 이건 방송상의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편집장은 아니다. 이거 방송은 하기는 하는데 뭐 백악관 입장도 더 자세히 듣고, 아예 백악관에서 이 같은 임기 1기 때도 어린아이와 부모를 떼어 놓았던 그 같은 정책을 집행을 한 스티븐 밀러라는 정책 부국장과도 인터뷰를 해야 하면 전화번호도 막 주고 편집장이 직접. 그리고 지금까지는 CBS에서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백악관에서 거부를 했었던 그런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넷플릭스도 워너브라더스라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하고 CBS의 모회사인 파라마운트도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하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해요. 처음에는 파라마운트를 좀 얘기를 들어주는 듯 하다가 또 그 뒤에는 사위가 또 이 파라마운트 쪽에 있다가 딱 그 투자 안 한다고 빼면서는 아유 뭐 아닌 것 같아 뭐 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 과정에서 이 파라마운트 측은 아직까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불만도 있잖아요. CBS가 지난번에 60 미닛 때문에 1,600만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의금을 줬잖아요. 그게 CBS 60 미닛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선거 당시에 카밀라 해리스를 인터뷰를 해서 아주 좋게 보이도록 편집을 했다. CBS가 처음에 우리 그런 일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도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이 같은 파라마운트에서 CBS는 그 당시에 인수 합병 당하고 싶어 했거든요.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대통령이 허락하는 것도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허락을 하잖아요. 아랫사람한테 지시를 해서 FCC 뭐 이런 사람들한테 지시를 해서. 그래서 CBS가 그때 한번 피해 갔는데 1,600만 달러 주고 피해 갔는데 이번에도 역시 또 다른 합병, 이번에는 합병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합병을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지금 이게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처음에 한 번은 파라마운트가 CBS를 인수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해줬고 본인의 친구 아들 회사가 파라마운트니까 그러니까 CBS가 이렇게 딱 보온을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런 사람을 뉴스 편집장에 딱 놓고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방영되면 안 되겠다. CBS 같은 데서 정말 미국의 행정부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는 합법적인 체류자도 있었는데 생전 모르는 남의 나라에 가서 저렇게 고문을 당한단 말이야. 이런 거 보이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집장이 그걸 딱 막아줬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도 이미 CBS는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한 마인드를 가지고 뉴스를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눈밖에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CBS에서 60 미닛의 그 스태프들이 열심히 우리 피해를 봐도 좋아, 피해봐도 좋아 하고 싸우려고 해도 책임자가 편집장이 say no 하면 say no인 거죠. 지난번에 60 미닛의 그 무슨 책임 프로듀서 같은 사람도 자꾸만 회사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 쪽을 따라가서 뭐든지 해주려고 하니까 아유 나은 사람 희생하고 말지 나는 나가겠다. 그래도 CBS 60 미닛 너만은 살아다오. CBS에도 60 미닛만은 지켜다오 했는데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대통령이 지금 방송까지 굉장히 그 장악 뭐 관할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뉴스가 오늘 미국에서는 전체적으로 넘버 1 탑 뉴스입니다. 이 사람은 루이지아나의 현 주지사예요. 현 주지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밤에 여기 뒤에 법무장관 얼굴이 보이네요. 펜본디. 트럼프 대통령이 밤에 딱 그 소셜 미디어에 내가 루이지아나의 그 제프 랜드리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한다 하고 딱 써버린 거예요. 근데 이 루이지아나의 주지사는 전부터 루이지아나가 딥 사우스잖아요. 정말 남부의 아주 보수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이 많은 곳, 도시를 제외하고는 뉴올리언스라든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전부터 그린란드 당연히 미국이 가져야지라고 얘기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그린란드 대사로 임명을 하면서 그린란드가 미국 국가 안보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익과 무슨 뭐 안전, 보안, 뭐 생존 나아가서 전 세계의 이익을 강력히 이 사람이 추진을 할 것이다. 그린란드가 미국 것이 되게 함으로써 그 일을 맡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 퍼스트 좋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린란드의 총리는
이 사람 특사를 임명한다는 것이 그린란드 입장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린란드는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는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길 원합니다. 이거 정말 슬픈 일이에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자꾸만 갖는다고 하는데 그린란드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웬만하면은 잘 지내면서 자치권, 주권은 지키기를 원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만족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덴마크가 하고 있는 게 그건데 국방비 같은 거, 돈 다 지원하면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그린란드를 완전히 미국이 갖겠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린란드에서는 아예 뭐 미국에 대해서 뭐 존중도 있고 뭐 어느 정도 협력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존중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 5만 7천 명밖에 안 되는 이 얼어붙은 섬을 통제하겠다는 지금 취임 그 당일부터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주장을 하고 이 섬을 뭐 돈 주고 사겠다고도 했다가 그랬어요. 덴마크가 지금 자치적으로 통치하라고 하면서 뭐 반자치 영토죠. 그린란드가 덴마크에. 덴마크는 일관되게 무슨 그린란드라는 곳이 팔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덴마크도 역시 처음에는 막 서로 화를 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걸 아니까 이 거대한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주먹 맞아서 그냥 자빠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덴마크도 좀 트럼프 대통령 쪽과 뭐를 해보려고 한다. 뭐 이런 그런 분위기도 조금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주지사가 겸직한데요. 루이지아나의 주지사와 이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에 속하게 만드는 것에 일하는 거. 난 지금 최선을 다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덴마크가요. 외무장관이 코펜하겐에 있는 미국 대사를 소환했어요. 항의하기 위해서 소환을 했죠. 덴마크가 미국의 또 동맹국이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 사이에 그 투자자이고 뭐 러시아 전문가로 알려진 토마스 댄스라는 사람을 북극 연구위원회 의장이라는 그 자리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토마스 댄스라는 사람이 왜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이 그린란드에 갔잖아요. 부통령 부부도 갔었고 그 트럼프 주니어를 거기 방문시키기 위해서 그 방문을 주선하고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일을 한번 본인이 공개적으로 얘기해 놓은 것을 그냥 했다가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계속 뭔가를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린란드가 그전에는 덴마크로부터 우리 독립하는가 막 독립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압력을 하니까 겉으로는 미국과도 잘 지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덴마크와 협력이 더 강화가 됐다니까는요. 그래서 그린란드에서도 정치인들이 의견이 완전히 통일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덴마크와 우리가 더 협력을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은 늘어난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자립 능력인 거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뭐 동토이긴 하지만 그 얼어붙은 섬, 토지, 땅토 아니고요. 그 두 번째로 큰 이 섬을 스스로 방어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린란드로서는. 그걸 인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실은 그 미국이 거기에 기지를 두고 있잖아요. 우주기지를. 그 좀 우주기지 같은 것은 뭐 더 많이 확대하세요. 이 정도는 허용을 해줬는데 아니 이걸 그냥 다 미국이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린란드를. 지금 이런 모습.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제일 앞에 말씀을 드렸었던 미국이 뭐 여러 가지 그쪽에 무슨 해양 자원도 그렇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그렇고 뭐 안보도 그렇고 그린란드를 미국이 갖는 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좋아. 이렇게 미국이 생각할 수는 있어요.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럼 다 우리가 그럼 저 나라를 갖는 게 좋겠어. 저 나라를 갖는 게 좋겠어 해서 힘 있는 나라들이 그걸 다 하나씩 가져버린다면은 세계는 날마다 전쟁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막 자살 폭격 같은 거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만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세계 지도국가라는 미국은 지금까지 그런 걸 안 했잖아요.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그 쓸모없는 정말 정말 쓸모없는 비인간적인 게 전쟁이다 하면서 힘이 있다고 무기가 있다고 다른 나라를 그 무기와 힘으로 점령하지 않는 것을 미국이 앞장서서 해왔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떠받들기도 하고 존중하면서 대의회는 미국이 원하는 것에 따라왔죠. 근데 미국이 이렇게 이거 러시아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러시아가 뭐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우리 땅이었어. 이런 주장을 하면서 뭐 러시아 제국으로 돌아가야지 돼.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잖아요. 뭐 그거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서 하는 얘기, 파나마에 대해서 하는 이런 모든 얘기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옳소 하는 사람이 본인들이 원하는 많은 권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2025년 12월 말입니다. 자, 이 시점엔 오늘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를 두 가지를 보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두 가지 기사가 다 좀 심층 보도였었고, 특히 파이낸셜 타임즈가 기사를 그렇게 길게 쓰진 않는데 이 기사는 굉장히 길었어요. 굉장히 길었지만 제가 일반적인 모든 분들께 다 통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한번 그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 당연히 내용 100%고요. 2025년도 주식시장의 승자와 패자들,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렇지만 이게 뭐가 좋았고 무슨 주식이 내려갔어 하면은 2025년도의 세계의 흐름을 보고 또 나아가서는 2026년을 예상까지도 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다른 뉴스를 계속 그 위에 얹혀서 듣고 보신다면은 반도체 칩 당연히 위너죠. 금, 골드 오늘 아침에도 오릅니다. 위너. 그리고 무기, 위너. 그에 비해서요. 광고회사, 사모펀드는 어려웠습니다. 루저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칩은 AI, 막 필요성 같은 거 많으니까. 그 광고회사가 이 반대편에 있는 거죠. 아니 예전에는 막 영국의 유명한 광고회사 같은 데서 다막 200 뭐를 군데 지사를 두고 만들었는데 아니 AI가 저렇게 쉽게 싸게 만드네.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칩 같은 것은 지금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아시아 반도체 제조 회사들 그리고 뭐 방위 산업은 유럽의 방위 산업들 이것도 러시아, 미국과 연관이 있는 거죠. 승자고 미국 뭐 소비자 주식이라고 말할까요? 이런 건 고전을 했다 하는 거. 또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인공지능 랠리는요.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이걸 딱 선포하고 나서 4월에 정말 주식시장 많이 내려갔을 때 이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끌어올렸잖아요. 엔비디아가 결국은 올해 한 35% 정도 상승했던데 한때는 5조 달러 가치도 됐었죠. 회사에. 이건 이제 어제 이코노미스트가 자세히 분석한 거고. 그런데 이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 큰 인공지능 승자들은요. 중국, 특히 사우스 코리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이 테크놀로지 랠리 때문에 세계 최고의 실적을 낸 주식시장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금 채굴 업체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급진적인 정책을 펼치니까 달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달러에 대한 이 안도감 같은 거, 신뢰감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믿을 거라고는 내 손에 잡히는 금밖에 없네. 이제 이렇게 된 반응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소매업체 기업들을 엄청나게 지금 상처를 입혀서 글로벌 그 재산관리 자산운용 회사인 롬바드 오디에의 전문가예요. 플로리안 엘포시가 2025년도의 승자와 패자는 AI 혁명, 관세, 그리고 달러 변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헤쳐나갔는지 거기에 이제 방위 거기에 따라서 정의된다. 자, 승자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고 패자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승자는 프레스니오, Fresnillo, 프레스니오가 426%가 올라갔습니다. 이 회사는요.
귀금속을 채굴하는 회사예요. 플레스니뇨라는 회사가. 은과 금의 가치 상승했고요. 멕시코에 본사를 둔 이제 생산 업체, 완전 그냥 파도의 물마루 위에 올라탄 거죠. 2025년도에 426% 5배 상승했어요. 그래서 런던의 그 우량 지수에서도 최고 실적을 올렸고요. 금과 은 가격은 뒤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러 자산에 대한 대체를 찾는 그런 뭐 중앙은행들도 샀고, 막 역사적인 이런 랠리를 내가 놓칠 수가 없어 하는 투자가들도 막 금운으로 뛰어갔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채굴 회사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금 랠리가 계속되면 이 플레스니오라는 FRESNILLO라는 회사 주식은 더욱 빛나겠죠. 두 번째, 로빈후드. 이 트레이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로빈후드를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씁니다. 225% 올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주식 거래를 하는 그런 뭐 요즘 그것 이외에 다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연초 이후에 3배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시가총액도 1,090억 달러. 이거 또 여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것을 완화하면서 거래가 굉장히 증가한 이게 있죠.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은 또 따로 취급이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서 작은 투자가들 있죠. 큰 손, 이런 큰 손이 아니라 작은 투자자들이 미국의 올해 3분기 주식 거래량의 5분의 1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거 2021년도 그때 이후, 그때 막 밈 주식 많았잖아요. 또 뭐 팬데믹 이때 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했으니까 그때의 광풍 이후에 최고 수준이랍니다. 해서 이제 로빈훗이 지금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로빈훗이 막 적극적으로 지금 확장하려고 하고 하죠. 뭐 찰스 스왑이 34%가 상승했는데 로빈후드가 225% 상승해서 미국의 뭐 S&P 500에도 우량 지수 최고 실적 가운데 하나가 로빈후드입니다. 세 번째 위너 SK 하이닉스를 꼽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올해 215%가 올랐어요. 엔비디아가 첫 5조 달러를 기록을 했다. 지금 다시 내려갔지만 그런데 이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품을 공급을 하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올해 크게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SK 하이닉스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는 당연히 한국에서 이 업계에서는 최고의 그 대역 그 메모리 칩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수요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215% 3배 이상 오른 거예요. 마진도 50% 이상이랍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도 한국의 역시 그 삼성전자도 헤비웨이급이죠. 100% 올랐습니다. 세계 가장 그 정교한 그 칩 만드는 대만의 TSMC 33% 올랐습니다. 그러면요. 중국의 기술 기업도 미국 기업과 뭔가 뭐 엔비디아가 연관이 있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 생산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닌데도 올랐어요. 중국의 칩 메이커인 Cambricon Technologies 이런 기업도요. 90% 이상 상승했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완전히 이 AI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상승했고요. 네 번째는 Rhein Metal, RHEIN Metal 154% 증가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국방이 나오는 겁니다. 독일의 새로운 총리가 나왔어요.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나와서 군사비를 우리가 더 많이 하겠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 회사 뭐 탄약 같은 거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올해 154%가 올랐습니다. 154%가. 베를린이 뭐 국방비 증가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있죠. 이 메르츠 독일 총리는 더 이상은 우리 유럽 안보를 미국에 기댈 수 없다. 이런 그 말과 정책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탱크용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 랭크라는 회사도 192% 주가가 올랐답니다. 영국의 방위 계약 업체 밥콕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예요. 150% 뭐 영국 그 왕립 그 해군의 핵잠수함 뭐 좀 유지를 하고 군함도 만들고 하는 회사입니다. 밥콕 인터내셔널. 그리고
작은 이렇게 큰 회사들이 많이 오르면 작은 회사들도 덩달아 오를 수도 있죠. 프랑스의 Agile Technologies. 지난해 수익이 4억 유로 미만이었는데 거의 주식값은 400%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올랐고 마지막으로 오른 프랑스 회사예요. 프랑스의 대형은행 소시에테 제네럴. 소시에테 제네럴이라는 프랑스의 대형 은행이 유럽은행 주식에서 최고 성과자였는데 15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의 그 우량 지수요, 그 샥40의 지수에서도 최고 실력자가 됐는데 여기는 이자율이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1포인트 낮추기는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내려가는 사이클은 끝났다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낮은 이자율로 복귀는 없어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성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이체방크가 98% 성장을 했는데 이 소시에테 제네럴이라는 은행은 151%나 성장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유럽은행은 아직도 뭐 미국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디스카운트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이 랠리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많은 것 같고요. 시간 많이 지나서 패자들, 루저들은 비교적 짧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세상을 보여주는데 영국의 그 광고 그룹 YPP, WPP라고 쓰고 YPP라고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근데 뭐 wire and 뭐 plastic, 뭐 products 이렇게 해서 그래서 YPP라고 많이들 읽는데 이 회사는 광고를 제작하고 배치하고 배분하고 뭐 브랜드를 만들고 하는 마케팅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뭐 정말 거의 200개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코카콜라 같은 회사도 이 회사 YPP를 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월마트도 그렇고 프록터 앤 갬블도 그렇고 이 포춘의 500대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에요. 그런데 AI가 인공지능이 광고를 너무 싸고 너무 쉽게 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요 마이너스 60%였어요. 올해 루저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더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죠. 영국 영국 회사고요. 그 30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의 그 우량 기업 지수에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FTSE, FTSE 100에서 내려갔다. 이런 거고 프랑스의 경쟁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그 YPP는 영국 회사지만 프랑스의 퍼블리시스라는 회사도 올해 같은 비슷한 회사 14% 떨어졌고 뉴욕에 본사가 있는 옴니콘도 마찬가지예요. 18% 떨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 올해 아주 루저가 된 회사는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회사입니다. 룰루레몬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뭐 프리미엄 무슨 뭐 그냥 간단히 말해서 비싼 레깅스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요 마이너스 45%면 거의 가치의 절반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이 회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레깅스를 뭐 100 몇십 달러, 200달러로 주고 사 입을 수 있어 이런 거. 뭐 물론 품질에서의 실수 같은 것도 나온 점이 있고요. 경쟁사들은 점점 많아지고 더 싸고 더 좋아지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올해 마이너스 45%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싼 무슨 러닝화, 운동화 브랜드인 호카 그리고 어그, 데커스 아웃도어가 만드는 거죠. 주가 52%가 떨어졌습니다. 나이키도요. 관세 다 영향 있잖아요. 22% 내려갔습니다. 자, 이런 거고요. 또 세 번째로 루저는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또 비트코인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 43% 하락했습니다. 스트래티지라는 회사 원래는 소프트웨어 회사였는데 딱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장난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모델을 확 바꿨죠. 그래서 무슨 채권, 주식 발행 이런 거 해서 자금을 모아서 비트코인을 사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전반전에 아주 좋았죠. 2025년 초반에 급등하니까 세계 막 수백 개 회사가 저 회사를 모델로 해야 돼. 스트래티지 해서 따라 했었는데 갑자기 또 이게 내려가기 시작하고 또 무슨 등등 이렇게 하니까 힘들었잖아요. 이 회사는 그리고 비트코인을
나중에는 어떤 고통을 받게 됐냐면 사려고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리저브드 머니 같은 거. 만약에 이게 떨어질 때 뭐 투자자들한테 뭐 보장해 줘야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돈을 모아야지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가 비트코인 잘 나간다 해서 그걸 어떻게 했다가 야,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우리가 팔아야지 될지도 몰라 하고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두 회사 남았네요. 라이놀 델바셀이라는 회사도 42% 주가가 하락했는데 화학회사인 거예요. 관세와 연관이 있죠. 화학 물질을 생산하고 정유하고 하는 그런 회사, 미국 회사예요. 42%나 떨어져서 공장들을 막 폐쇄했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중국 회사와의 경쟁 같은 것도 있고 미국 회사뿐만이 아니라 더 작은 영국의 화학회사 신더머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올해 막 주식값 62%가 떨어졌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올해의 주가가 엄청 떨어진 33%가 줄어든 CBC라는 회사죠. 유럽의 사모펀드 회사입니다. CBS가 아니라요. CBC, 빅토리아 할 때 VC입니다. 3분의 1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이 사모펀드라는 회사가 돈을 모아서 은행에서 모으는 게 아니라 투자가들 이런 데서 모아서 뭐 그냥 웬만한 회사를 사서 뭐 3년, 7년 이렇게 해서 바짝 키워가지고 비싸게 팔고 뭐 이런 그게 이제 사모펀드 회사가 주로 이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3년에서 7년 정도를 키워서 팔려고 하는데 누가 사요? 지금 같은 관세 등등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누가 예전에 쌌던 회사를 사모펀드 회사가 조금 키웠다 해서 그걸 비싸게 주고 누가 사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CBC라는 회사도 올해 주가가 3분의 1 정도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블랙스톤이나 뭐 KKR 이런 회사처럼 이제 민간 크레딧에 의존을 하니까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 밖에도 비슷비슷한 이런 회사들이 올해 루저였다 말씀드리고요. 룰루레몬을 그 가격을 다 주고 사 입으면서도 또 아무렇지도 않은 뭐 돈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죠. 보통 사람들은 그거 좀 힘든 것 같아요. 자, 룰루레몬. 자, 오늘 이제 거의 금이 또 남았네요. 자, 금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면 오늘 뉴욕타임스 일면을 보시면은 미국이 지금 플레이 어 게임 한다고 하잖아요. 캣 앤 마우스, 쫓고 쫓기는 이 게임을 한다. 캐리번에서. 누구와요? 베네수엘라와 그렇게 하는 게 되겠죠. 이 월스트리트저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오일 봉쇄하는 것이 이게 완전히 무슨 뭐 쿠바도 힘들게 하고 주변을 다 힘들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자, 이 내용은 뉴욕타임스가 일단 쫓고 쫓긴다. 지금 세 번째, 어제 두 번째 베네수엘라에서 그건 미국의 제재 대상도 아닌 배를 납포를 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배의 이름은 B자가 들어가는 그런 이름이던데요. 이 배는 제재 명단에 들어있어요. 제재 명단에 들어있는데 이 배를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유조선에서요 승선된 그 많은 사람들이 검문을 피하기 위해서 요즘은 막 이제 막 허위로 막 위치를 허위로 막 하고 국적 깃발도 막 속이고 막 항로도 급변경하고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한대요.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쫓고 쫓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벨라원이네요. 벨라원이라는 유조선을 카리브해에서 막 쫓아갔는데 배가요 이제는 미국도 이렇게 하니까 미국도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보통 관리에는 어긋나는 거죠. 블랙리스트도 아닌데 왜 그 배를 납포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대응도 거칠어지는 거예요. 승선 우리 이거 검문을 해야지 된다.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배야. 이러니까 아주 깡그리 무시했대요. 깡그리 무시하고 계속 항해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지금 안 된 것 같은데요. 영장까지 받아놨어요. 배의 납포. 그런데 이거 지금 뭐 본인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베네수엘라의 오일을 봉쇄함으로 인해서 쿠바까지도 붕괴가 될 위기가 되고 있다. 그런데 힘든 건 이렇게 국가와 국가가 싸우고 지도자와 지도자가 싸우면 힘든 건 베네수엘라가
오일 가지고 그래도 먹고 사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얘기.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결과 이렇게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가 금값, 은값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제가 점검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지정학적인 긴장이 이렇게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분명히 이자율이 내려갈 거야. 이자율이 내려가면 결국은 뭐 채권 같은 데서 받는 이득이 적어지니까 금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좀 전에 봤었을 때는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온스당 뭐 4,427달러까지 올랐고 2% 상승했고 은도 사상 최고가였어요. 온스당 69달러 44센트까지 올라서 3.4% 상승해서 올해 금은 지금까지 69% 올랐고 은값은 139% 올랐습니다. 완전히 수직 상승을 했죠. 그래서 1979년도가 언제예요? 중동의 이란 혁명. 그때 오일값 엄청나게 올랐을 때 이후에 올해 결국은 31일까지 다 가고 나면 최고의 연간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분석가들이 베네수엘라 이 오일 봉쇄가 이 뭔가 지정학적으로 위험해 해서 부분적인 금값이 오르는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불안하면 투자가들은 안전자산을 찾으니까. 그리고 이제 달러도 좀 아닌 것 같아 하니까 금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대한 관세, 연방 제도가 또 막 독립성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것도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도 믿을 수 없다. 이러니까 투자자들이 금과 은, 귀금속에 지금 몰려들고 있다. 이런 그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또 달러에서 우리는 탈출을 해야지 돼 하는 이런 일들. 구리도 올랐어요. 뭐 세계 건강의 경제적인 건강의 지표가 구리잖아요. 10월 달 이후에 공급 차질. 이것도 미국이 또 다 사가고 뭐 관세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미국이 먼저 사가니까 다른 나라 사갈 것도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른다는 결국은 그 국제 정세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플로리다주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미국과 러시아 관계자들이 따로따로 만나서 한마디로 발표한 것은 내용이 굉장히 긴데 그냥 한마디로 이게 다예요. 우크라이나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뭐 우리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 그런데 돌파구가 없어요. 돌파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보고를 또 해야지 되고 이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런데 러시아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3자 회담을 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니 가짜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테이블에 어떻게 앉아?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과 안 맞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 장군이 모스크바에서 차량 폭탄으로 숨졌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지난 1년 사이에 러시아 장군이 3명이 비슷하게 숨졌잖아요. 당연히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본인들이 했다 하지 않았다를 아직 안 밝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전문가 사이에서 중장이에요. 이고리 키릴로프라는 중장인데 이 사람이요. 푸틴의 눈밖에 났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막 화학 무기 같은 거 사용한 혐의로 뭐 영국 등 서방이 제재를 한 인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해서 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다가 작전도 실패했고 클렘린 내부에서 막 압박을 받고 하다가 그랬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마지막에 이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10시 전에 끝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볼본이잖아요. 짐빔. 이 1775년도 짐빔 가문이 만든 이것. 그리고 이제 이게 일본 회사로 넘어갔잖아요. 물론 운영 같은 것은 켄터키주에서 미국 사람들이 주로 하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산토리 일본이 이걸 가지고 왔는데 1년 동안 안 만든대요. 이 짐빔을. 왜냐하면 그냥 본인들은 공장 여기저기 뭐 수리도 하고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관세 때문에 보이콧가 많고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 있고 다른 나라들이 시민들이 보이콧을 안 하면 국가에서 보복 관세를 모이고 하니까 재고도 지금 팔지 안 팔지 모른다. 이게 2025년도 마지막 뉴스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